연구를 오신 조광만 선생님을 제하고 친한 이동백 선생이라는 분한테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 특히 제가 동학 농민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이 했는가 요걸 주제로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가 바로 동학의 집강소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광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몇 시 정도에 오셨나요, 여기? 12시. 1시. 네,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네, 시간 상황이. 고생하십니다. 이때쯤이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인데 또 컴퓨터도 좀 말을 안 듣네요. 네, 그 방금 소개받은 조광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잘못하면은 이원영 선생님 욕먹겠죠. 그런데 또 그보다도 이동백 선생님이 욕먹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거 누르면 나오나요? 근데 지금 이건 PDF 파일이 안 됩니다. 나중에 영상 따로 800메가 돼가지고 시간 좀 걸리면 나중에 영상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가? 전체적인. 자, 제가 동학농민군들은 어떻게 의사 결정을 했는가라는 매우 어려운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차에 공부 좀 더 깊이 있게 하자 해가지고 여러 사료들을 훑어봤는데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봉준이 무주에 보낸 통문 하나에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그런 단초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 파리꼬민 150년에 만들어진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187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나폴레옹 조카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면서 그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무모하게 벌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고 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휴전 협상을 위한 정부가 임시정부가 꾸려졌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프로이센에게 아주 굴욕적인 그런 조건으로 휴전을 맺게 되니까 그 파리 시민들이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방위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몽마르트 언덕 있죠. 그 몽마르트 언덕을 근거로 해서 대포들을 포징하고 또 그들이 3월 18일부터 1871년 3월 18일부터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85명의 의원을 선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저항 준비를 갖추게 되죠. 야간에는 함께 학습을 하고 또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사격등수도 하고 이러면서 단결력을 매우 공고히 다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들의 주장이 지금 들어도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야간에 노동을 금지한다는 것, 휴일을 보장한다든가, 또 제빵 기술자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든가 등등 남녀 차별 금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내걸면서 파리 시민분들이 저항 준비를 갖추게 되니까 이들의 진보성에
그 위협을 느낀 임시정부에서는 결국은 대포 등을 전부 수거령을 내리게 되고 여기에 반발하면서 5월 21일부터 피해 일주일이라고 하는 5월 28일까지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만들어진 자치 행정정부를 파리 꼬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들은 이 파리 꼬민을 널리 다른 도시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문 등을 담아가지고 풍선에 매달아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르세유 이런 인근 그 도시에서도 이런 꼬민이 그 탄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오스트리아라든가 또는 헝가리, 프로이센 등등 이웃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임시정부에 의해서 3만여 명이 학살되고 끝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 상징 마스코트가 프리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민중들이 썼던 붉은 모자가 마스코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물인 프랑스 혁명 이걸 기리기 위해서 이걸 마스코트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또 이해 못지않은 조선 꼬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직강소인데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나 소외시키고 도외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꼬민에 대한 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동영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럼 직강소의 직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사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직강이라는 그런 직임과 직강소라는 것이 여기 한 사례인데 1652년에 충청도 영기지방에서 만든 향약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그 지역의 유림들이 향교 등을 출입하는데 복장이 불량하거나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또는 이 관속들, 향리들, 이방이라든 이런 자들이 불량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럴 때에는 직강소에 고하고 직강이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소라는 것은 동학대 고유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었을 때 5차례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동학에는 육임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접주, 접사, 교장, 교수, 직강, 도집, 대정, 중정 등 6종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직강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시비를 밝히고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직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 사회 때부터 내려오던 이 직강이나 직강소 제도를 동학에서 차용을 해서 동학이 식으로 동학에 맞게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줄포에서 미국상 행세를 하던 일본군 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필명으로 파괴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쓴 보고서가 고국민유일기라는 것인데 여기에 그 내용 중에 집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가보년 1월 10일 날 고구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대표자가 전봉준이고 정익석 그리고 김누구다 김도상인데 이름까지는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한테만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고 각 마을의 동장과 집강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집강서나 집강이 아닌 지역 마을 향촌의 기강을 바로잡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이장이나 총장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강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의 동학대 적주입니다. 김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김여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로 올라왔어요. 김낙철 역사라는 이름으로. 다행히 이 내외 사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안군수 이철호라는 자가 그 이방이랑 같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집강소 설치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라는 식으로 제안을 먼저 해왔다. 그래서 바로 부안에 있는 송정리 신신의 제각에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강소는 사실은 사발통문 거사계획으로 1894년 1월 10일 날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 황토현에서 최초로 전라 감영군하고 보부산 연합부대와 싸워서 농민군이 승리했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장성 황룡강변에서 중앙군대 격파하고 바로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에서는 다급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자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청유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급해진 정부에서도 또 전봉준도 마찬가지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민중들이 보니까 그래서 휴전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휴전 조건이 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잘못 망쳐버린 정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제출하니까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바로 1894년 5월 7일 날 휴전이 성립이 되고 5월 8일 날 전주성을 내주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농민들이. 전라 감사는 도망쳐버려서 새로운 감사로 김학진이라는 인물이 내려오는데 이 자는 개화파 인사였어요. 그리고 조금은 열려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전봉준과 상의해가지고 집강소가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미 그에 앞서서 이게 언제 얘기냐면 4월 초 이야기입니다. 김낙철 역사에는 4월 초에 집강소를 이미 부안에서는 설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안 주산면에 기행
희방이라고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선비가 일기를 쭉 써왔어요. 네, 기행영이라는 이 선비가 쓴 일기는 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일기가. 그런데 거기에 동학 이야기가 나오는데 4월 2일 날 김낙철 역사에 실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김낙철은 그 제안으로 부안 군주 이철화의 제안으로 이렇게 도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김낙철의 동학당이 40여 명이 성안으로 돌입해서 옥문을 부수고 군정, 여기서 말하는 군정이란 동학군을 치기 위해서 장정들을 모았나 봐요. 그래서 이 군정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방출하고 곧장 동원에 들어가서 부안 현감을 책망했다. 어째서 군정을 모집했냐 하고 모집하지 않겠다는 당부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방 호방 잡아서 혼내주고 맨 끝부분이 중요한데 읍회와 민막 등 여러 조목을 규정하라는 것을 유시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행영이라는 선비는 김낙철이 김여중은 김낙철의 다른 이명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봤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4월 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읍에 가서 남성에 올라서 동학군 진영을 살펴보니까 뭐 깃발하고 칼과 창 그리고 국과 나팔 대포 총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그래서 상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다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송무리 이방 등 향리들 그 다음에 지방의 유림들 양반 상놈 따지지 않고 죄가 있는 자 도를 해치는 자 종일토록 엄히 형벌로 다스렸다. 그리고 읍의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료가 일치됨으로써 이것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직강소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농민군들이 점령한 고을은 그 사정 여하에 따라서 직강소를 설치한 지역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부안에 있는 동학농민군 직강소 신시 제각입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는 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강소 명칭은 조금씩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그 동학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적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이라는 것은 고을 단위를 의미하고 동학 조직을 의미하고 그 우두머리를 적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고을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포교되고 전파되어서 맺어진 연원 관계를 가지고서 포라고 하니까 좀 더 큰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매천 황임이 오화기문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그 중에 음마다 적을 설치해서 이것을 대도소라고도 하고, 또 적주를 내어서 태수, 즉 수령이 하던 일을 행하게 했는데 이를 직강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수령이 있든 없든 계유하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거겠죠, 수령을. 그러니까 수령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소라고도 하고 대의소라고도 하고 행군의소라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5월 8일 날부터 이제 농민분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일대가 전부 농민군에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치안 행정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전라감사 김학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미 단위로 직강을 임명해서 농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직강에게 얘기하고, 직강은 감사에게 글로 적어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미 고을 단위로 농민군들이 직강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나마라도 자기네는 최대한 관에 수중 안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농민분들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최소한 고을 단위로 각 지역 단위로 직강소를 설치한 데도 있었고 운영한 데도 있었기 때문에 면이 단위로 두고서 감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제한적인 형태의 자치기구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화기문에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달 보름 무렵에 전봉준, 김경암 등이 남원에서 대회를 했다.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전봉준이 각 읍에 포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읍마다 도소를 설치하라. 그리고 거기에 직강을 두어서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감사는 면이 단위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전봉준은 자기네들이 행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고을 단위로 이렇게 수령 일을 맡아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각 지역의 농민들을 달래는 효유문을 보내가지고 집요하게 면이 단위로 직강을 두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6월 21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불과 3시간 반 만에 점령해버리고 고종을 포로로 잡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김학진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전봉준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합니다. 여기 보면은 송인희라는 사람을 남원에 있는 정몽준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주를 함께 지키자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서를 받고서 전봉준이 전라 가명입니다. 이건 전주에 있는데, 그리고 선화당은 이 감사의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 집당소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찰사는 전봉준 등을 전주 감영으로 초청했다. 이때 전주성을 지키는 군졸들이 총과 창을 갖고 좌우로 정렬하였는데, 정작 전봉준은 평상복인 삼배옷에 큰 갓을 쓰고 의젓하게 걸으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 관찰사는 그와 관민 상화책을 상의한 결과 각 군현에 농민군 주장대로 각 고을 단위로 집당을 두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동학도들은 각 고을을 할거하고 집당소를 관청에 설치하고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직책을 두서니 온전히 하나의 관청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전라감사 김학진이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김제 원평에 있는 집강소를 다시 복원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창 집강소 설치에는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순창 군수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고집이 좀 세고 그래가지고 집강소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라감사가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 김학진이 순창에 그 공문을 보냈는데, 무국을 무너뜨리지 말라, 잘 어루만져 주물러 놓은 판을 깨트리지 마라. 그러니까 전봉준이랑 잘 얘기돼 가지고 있는 이 판을 흔들지 마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결국은 집강을 두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농민군 세상이 된 거죠, 전라도로는. 그러니까 일부 물에